야, 나도 한번 돌격 앞으로 해볼까 하는데 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시험 합격을 못하고 이게 내년도 자신 없어지면 와, 그런 분들하고 나는 어떤 차이가 있지? 나는 진짜로 완전 이거 안 되는 건가? 내 인생에 이런 운은 없는 건가? 내 인생은 완전 밑바닥인가? 나는 진짜 바보 아니야? 이런 자괴감에 쉽게 빠질 수 있죠. 그러나 절대 시험 몇 번 떨어졌다고 바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런 거 찍어야 자연스러운 건데 막 그리고 막 제가 공부했을 때 힘들었던 거 제가 2차 시험만 14번을 봐가지고 안녕하세요. 임대진 노무사입니다. 저는 2021년도에 공인노무사 제30회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나이가 좀 많아요. 73년생이고 그 전에 중고등학생들 영어를 25년 가까이 가르치고 그 25년 중에 10년 정도는 제가 영어 공부방을 운영을 직접 했었습니다. 성별은 남자고요. 사는 곳은 고양시 화정입니다. 20여 년 전부터 제가 이제 해군 학사장교로 나왔거든요. 군대 가기 전부터 이제 원래는 사법시험 공부하다가 그때 사법시험 공부할 때 1차 과목으로 노동법을 선택해서 공부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노동법이라는 그게 저한테 확 꽂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시가 안 되고 해군 장교로 군생활 하면서도 그 노동법에 대한 미련을 근데 이제 제대하고 나서 중위로 전역했는데 가정도 생겼고 가장으로서 계속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을. 그래서 노동법을 가지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전문 자격사가 뭐가 있을까? 그 전에 생각했었던 노무사를 다시 떠올려서 다시 준비를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학원 강사, 영어 강사를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뭐 일하면서 공부하니까 계속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뭐 10년 전에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제 공부방을 차리고 공부방이 처음에 힘들었는데 쭉쭉쭉쭉 잘 되고 그러다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면서 애들이 축축 떨어져 나가서 야, 이거 내가 진짜 어금니 깨물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공부방 운영하면서 코로나 이제 바로 직전에 노무사 공부를 다시 시작했죠. 공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노무사 합격할 때까지 2차 시험만 11번? 1차 시험 한 15번 붙은 것 같아요. 객관식의 달인이죠. 눈 감고 찍어도 합격이야. 객관식. 근데 2차에서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2021년도에 11번 만에 2차는 합격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자랑이냐고 그러냐면 머리는 안 좋은데 이게 끈기 이런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시 공부는 한 5년, 6년 했죠. 근데 사시 1차도 군대 지원하기 전에 마지막에 아깝게 떨어졌나? 제 기준으로 아까운 건데 보통 모든 시험이 커트라인에서 바로 그 밑에 다 몰려 있잖아요. 다 나만 아까운 게 아니고 커트라인에서 1점 차 안에 다 몰려 있잖아요. 다 뭐 한 수천 명이 몰려 있기도 하고 수백 명 몰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인생을 뭐 그쪽으로는 못 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뭐 노력과 뭐 근성, 끈기 이것만 멋있는 게 아니고 얼굴도 멋있게 얼굴도 멋있게 나온다 그래서 얼굴도 멋있게 굉장히 감명 깊었던 업무랑 또 안타까웠던 업무가 하나 있죠. 하나는 제가 이제 법인에 근무할 때 지금 개업했을 때 말고요. 그게 한 5, 6개월 전인가? 굉장히 나이 드신 분 목소리인데 전화가 오셔서 상담받고 싶다고 오셨는데 아파트 경비원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계약서를 이렇게 썼는데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쪽에서는 마치 프리랜서식으로 계약을 해서 안 줘도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다. 제가 근무했던 법인 바로 옆에 이제 고양노동지청이 있어서 거기 민원실이 어디 있고 위치 다 알려드리고 제가 가게 되면 제가 이 법인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제가 어르신께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상담실에서 제가 몰래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몰래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나중에 전화가 또 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민원실 갔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창구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진정서 이렇게 그냥 쓰시고 사실대로 그럼 감독관이 연락이 올 거다. 근데 또 감독관이 연락 왔는데 또 이분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아무도 모르게 이거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해드렸는데 그분이 퇴직금을 받으셨다고 연락이.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도 그 연장이 되고 원래 이제 그런 분들은 아웃소싱 업체가 바뀌게 되면 그분들도 근로관계가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기존 업체에서 이분이 새로운 업체로 아웃소싱 업체로 위탁 업체로 근로관계가 이렇게 승계가 되면서 이분이 이제 퇴직금도 이 새로 인수한 업체에서 나중에 퇴직금도 우리가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감명 깊었고요. 안타까운 거는 인천에 뭐 제가 이제 고유명사 말할 수는 없으니까 꽤 큰 공장을 짓는 단지 거기에 이제 단체 교섭을 들어갔는데 저는 사업주 쪽에 단체 교섭을 도와주는 사업체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쪽은 이제 노조 측이고 그 사업주 측이 한 10개 정도 업체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5개, 4개로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저는 계속
저희 자문사를 해서 이렇게 대행을 해가지고 대리해서 한 2달, 석 달 동안 왔다 갔다 하고 막 여름에 그 장마가 있는데 막 퀴퀴한 지하실에서 그 어떻게든 교섭이 좀 잘 되고 타결되게 하려고 결국에는 결렬됐어요. 최종 인천지방노동위원회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조사위원들께서 우리도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다. 뭐 노조가 파업을 하든 뭘 하든 그 이후에 우리가 또 만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마지막은 못 보고 나온 거죠. 어쨌든 간에 타결이 되지 않은 걸 보고 나와서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노무사 업무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서 양쪽 당사자를 중재하고 화해를 시키고 좋은 타결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뭐 찾아내질 못했구나 하는 조금 애석함도 있고, 물론 다른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제 마음대로 다 끌고 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장점은 전문 자격사라는 걸 이제 어디 가서도 노무사님 하는 이제 대우를 받는 거. 그리고 전 이제 개업을 했으니까 당장은 뭐 매출이 팍팍팍 늘진 않지만 자유롭게 시간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거 녹화하잖아. 안 그랬으면 막 대표님 눈치 보고 거기 가려면 월차 쓰고 가, 막 연차 쓰고 가, 반차 쓰고 가 막. 근데 제 마음대로 여기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좀 시간 조정을 제가 할 수 있다는 거. 법인에 소속돼 있을 때도 조금 자유로운 건 있죠. 그러나 완전 자유롭진 않죠. 물론 노무사들 중에는 법인에 소속돼 있으면서 파트너 노무사로 이렇게 같이 일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자유로운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단순 소속 노무사면, 채용 노무사면 좀 그런 건 힘들죠. 그리고 노무사로서의 단점은 저는 이제 개업하는 입장에서는 영업을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뛰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물론 저는 이제 공부방 했을 때 영업을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영업은 힘들더라고요. 가만히 개업한다고 해서 누가 노무사님 사건 해결해 주세요. 노무사님 우리 자문계약 체결해요. 이러진 않잖아요. 네,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전화도 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해야 되니까 또 제가 개업했다는 걸 계속 알려야 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 사용자 즉 사장님들은 어디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 폼으로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작성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거기에 맹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로기준법과 근로교진법 시행령에 보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가 돼야 되는 거, 뭐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떠도는 근로계약서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몇 년 전 거, 예전 거라서 또 허술하게 되는 게 많거든요. 조금 비용을 들이시더라도 노무사한테 의뢰를 해서 근로계약서를 세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건을 해보면 근로감독관 앞에서 본인 사업장에 근로계약서를 딱 내밀었는데 근로감독관님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빠삭한 전문가잖아요. 근로계약서만 하나 딱 봐도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요. 허술해. 그럼 이제 이 사업주에 대해서, 사용자에 대해서 선입견이 생겨요. 이 노무관리를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선입견이 생기니까 절대로 사용자 즉 사장님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서 그 진정사건에서 맞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근로계약서, 무조건 진정사건 들어가면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사업자 등록등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인데 그 근로계약서가 허술하게 되어 있다. 딱 보면 이제 전문가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느낌이. 근데 딱 봤는데 그냥 막 구구절절히 말만 많이 써 있지 2페이지, 3페이지짜리인데 핵심은 다 빠져 있어. 근로감독관들 그거 기가 막히게 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진정사건에서 50%는 지고 들어가죠. 좀 MSG 첨가하면. 그리고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진정사건 맞다 보면 저는 근로계약서에 그런 거 써있는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인만 했다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무조건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당장 그 자리에서 서명 안 하셔도 되니까 회사 측에서 제시한 근로계약서가 좀 궁금하다, 이 문구가 궁금하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아니 요즘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어디 검색창에 딱 가서 일산 노무사, 고향 노무사 검색하면 제가 뜨거든요. 제가 전화 한 통 딱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 이제 제가 뜬다는 건 뭐 맞아요, 뜨는데 그 다른 노무사도 있으니까 전화 한 통 해서 근로계약서 이런 문구 들어가 있는데 이거 맞는 거냐, 애매하다. 그리고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뭐 30분 있다가 사인해도 상관없으니까, 아니면 그 다음날 좀 더 검토해보고 다음날 사인하겠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하고 그거 복사 떠가지고 집에 와서 일산 노무사, 고향 노무사 검색하시라니까요. 그럼 제가 친절하게 다 설명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 노력은 조금 하셔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좋을 때는 좋은 거지만 이게 틀어지게 되면 이 문구 하나 가지고 이게 앙심이 생기고 싸우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문구 하나도 사용자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근로자, 직원분들도 그렇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실 때 철저하게 딱 알아보시고 작성하시는 게 좋은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로감독관이라고 해서 그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근로자나 사용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빼고요. 거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고양노동지청에 이렇게 그 진정사건 넣었을 때 만나는 분이 근로감독관이잖아요. 그러면 다들 이게 근로감독관은 다 근로자 편이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또 근로자들은 직원분들은 아 세상이 좀 변했어 감독관들이 왜 근로자 편을 안 들어? 이러는데 사실은 근로감독관은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오로지 그 법리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판단하시는 분들은 근로계약서에 뭐가 하나 제대로 명시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거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지 뭐 근로자 편을 들고 사용자 편을 들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사용자나 근로자나 예를 들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느낌상 세상을 좀 살다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서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내 의뢰인이 정말로 악한 사람이 아니란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이분 좀 이상하다 그러면 제가 이거는 너무 무리한 거 요구하시는 거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게 낫겠다 라고 제가 종용을 하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사업장의 사장님들도 신입사원을 뽑으시거나 근로자를 채용하실 때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뭐 일산 노무사, 고양 노무사 검색하면 제가 뜨니까 네. 어쨌든 근처에 가까운 곳에 계신 노무사님한테 의뢰를 하셔서 근로계약서를, 또 근로계약서는 주요 근로조건이 변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또 다시 작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근로계약서가 어느 정도 제대로 세팅이 돼 있어야 급여 명세에서도 노동관계 법령에 맞게끔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주변에서도 노무사 공부하다가 뭐 한 3년 4년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수험생 카페에 들어가면 3년 4년 하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와 나는 바본가? 와 나는 이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1년 만에 합격하신 분들도 있어요. 뭐 다른 시험 얘기하면은 6개월 단기 합격, 나는 3개월 만에 합격했다. 어떤 베이스를 갖고 있는 상태였거나, 노무사 수험판에서도 어떤 경영학이나 법학적으로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고 다른 국가고시 전문자격사 시험 경력이 있었던 분들이면 가능한데, 아주 노베에 있으면 진짜 천재인 분들, 수재인 분들은 되겠죠. 그리고 운때가 맞으면, 사실은 국가고시는 이게 2차 시험이 논술 시험이잖아요. 저도 제가 진짜 잘 썼다고 생각한 과목이 꽈락이 나와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합격했을 때 이것 때문에 나 망했다라고 생각한 과목이 고득점이 나와서 합격을 했거든요. 어쨌든 시험 운도 있어야 된다고 할까요? 우리 낚시하면 운 7 기삼이라고 하거든요. 운이 7, 낚시 기술은, 너의 낚시 기술은 30%도 안 돼. 붕어가 물어주는 운이 있어야 돼. 이런 게 있듯이 수험도 마찬가지.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봤을 때 처음에 수험판에 진입할 때는 그런 거 보면 자극제가 되고, 나도 한번 돌격 앞으로 해볼까 하는데, 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시험 합격을 못하고 이게 내년도 자신 없어지면, 그런 분들하고 나는 어떤 차이가 있지? 나는 진짜로 완전 이거 안 되는 건가? 내 인생에 이런 운은 없는 건가? 내 인생은 완전 밑바닥인가? 나는 진짜 바보 아니야? 이런 자괴감에 쉽게 빠질 수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제 말씀을 드리면, 절대 시험 몇 번 떨어졌다고 바보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단기 합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이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날은 반드시 온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진짜 말 잘한다. 이거 나중에 직원분들도 같이 보시나요? 아닌가? 안 보나 보다. 근데 전업 수험생, 일을 안 하고 오로지 막 이렇게 고시원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독서실, 스터디 카페 아니면 학원 이렇게 오로지 하루 종일 공부만 해서도 안 되셨다면, 아르바이트든 파트타임 자입이든 뭐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셔서 저녁 때라도 짬짬이 공부하시면서라도 노무사의 꿈을 놓지 않으시면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게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빠르면 2년 후에 합격하실 수도 있고, 절대 포기는 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이든 찾아서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하시는 게 어떠신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험에서 우러나 거짓말이 아니니까. 일단은 건강관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술, 담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었고, 술 먹으면 체인스모커? 거의 골초, 헤비스모커라고 하나요? 근데 담배를 끊은 게 한 7년 돼가요. 그래도 술은 아직은 못 끊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건강관리를, 운동을 좀 매일매일 적어도 1시간 이상씩 운동하려고 하고, 그리고 일하면서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푸는 걸 운동으로 이렇게 땀을 쫙 흘리고 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뭔가 힘이 생기더라고요. 일하면서 공부하다 보면 이게 번아웃이 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제가 이제 공부방 할 때
때도 수업도 하기 싫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싶고 그럴 때도 억지로 어금니 꽉 깨물고 일어나서 공원을 30분 정도 뛴다든가 그러면 또 땀이 조금 나면서 더 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겨냈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야 내가 일하면서 공부하니까 하루에 1시간 어떻게 운동을 해 이거 시간 아까워 그러지 마시고 하루에 1시간 정도 땀 흘리고 운동하는 게 그게 남들보다 2배, 3배 더 집중할 수 있는 한 방편이 되겠다. 여러 가지 팁과 노하우가 많지만 그건 시즌2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운동을 열심히 하시라. 2차 시험을 11번 만에 합격하고 이게 자랑은 아닌데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마음의 굴곡이 심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와 이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내가 가족이 없었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 자괴감이 심하니까. 근데 말은 죽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안 죽었겠죠. 세상에 좋은 게 뭐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내가 잡고 싶은 물고기 못 잡은 것도 많으니까. 근데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 걸 이겨내고서 우리가 이제 노무사 시험이든 어떤 전문 자격사 시험이든 빨리 합격하면 합격하는 대로 좋지만 합격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내가 개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오게 되고 나는 개업했는데 내 바로 옆에 노무사는 막 자문사도 빨리빨리 늘고 막 돈도 벌기 시작하는데 나는 뭐지? 또 나는 왜 이렇게 정체돼 있어? 근데 거기 똑같은 거예요. 시험 공부할 때랑 시험 공부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경험이 있으면 뭐 어느 순간에 내 때는 오겠지? 뭐 물론 지금 뭐 마음은 쓰리고 좀 배도 아프고 하지만 내 때는 반드시 올 거야 하면서 이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엄청나게 큰 법인으로까지 성장을 안 하더라도 직원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직원 1명 채용하고 저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직원분하고 약속했던 월급을 줄 수 있고 저도 집에 생활비 좀 갖다 줄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해서 제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뭐 맨날 한우 툭불짜리 먹고 이러진 못하더라도 삼시세끼 안 굶으면서 제가 어느 사건을 맡았는데 이거는 너무 무리한 거야. 노무사로서 봤을 때 이건 내 양심이 안 맞아 라는 것들을 가지쳐낼 수 있을 만큼 당당하게 자리 잡는 거 이게 제 소박한 꿈입니다.